안녕하세요. 토목엔지니어 윤동입니다. 주간 토목 소식 2월 13일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 연휴라서 원래 월요일날 제가 항상 영상 올렸었는데 오늘 화요일날 올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위클리 탑스토리입니다. 탑스토리는 늙어가는 엔지니어링 70대 기술자 20대 추월 임박이라는 기사입니다. 뭐 2030이 인원이 예전보다 많이 줄긴 했습니다. 줄긴 했고 대신 40대, 80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요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60대, 그죠? 60대 여기 요 60대하고 70대는 뭐 원래부터 큰 숫자는 아니었는데 비율로 보면 이제 꽤 많이 들었죠. 그래서 2,000명대에서 2018년에 4,000명대 됐다가 지금은 이제 9,000명대가 올라가는데 전체 인원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인데 문제는 20대하고 30대, 그죠? 20대하고 30대가 수평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수평으로 움직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60대, 60대, 그 다음에 50대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40대도 많이 증가했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전히 지금 40대가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예전에는 30대가 그 다음이었었는데 이제 50대가 두 번째를 차지하게 됐네요. 그 다음에 60대는 예전에는 거의 10년 전에는 뒤에서 세 번째였는데 지금은 위에서 네 번째 이렇게 많이 증가한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젊은 인력들이 건설을 기피하는 것은 뭐 토목뿐만 아니라 건축도 지금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고 인식 자체가 더 좋은 그 환경에 일자리가 많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도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이유가 뭐 낮은 임금과 빈번한 초과 근무, 사회적 지위 이 세 가지를 많이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 인원수가 증가했다는 게 지금 전년 대비 6%나 증가했다고 나와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엔지니어링 기술자가 이렇게 많이 늘었나 싶은데 토목뿐만 있는 게 아니니까 아무튼 전체 엔지니어링 숫자거든요. 그래서 건설뿐만 아니지만 사실상 엔지니어링이 적용되는 분야가 거의 뭐 건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건설 부분이 한 45%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정보통신, 그 다음에 기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부분이 이제 건설과 관련된 업종이긴 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소식은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소식입니다. 두 번째 이제 학회 소식인데 2월호 학회지가 발행됐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2월 1일 날짜에 포함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 주에 나가는데요. 이게 토목의 날이 3월 29일 날 있다는 광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주 특집 기사는 디지털 국토정보 기술개발사업단 기사인데 4개의 특집 기사가 있는데 측량이죠. 측량에 해당하는 건데 요즘에 이제 정보라고 국토정보, 공간정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측량에 대한 기사가 있고 그다음에 기술 기사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강화학습 기반의 건설 중잡이 3차원 가상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토목 현장을 위한 온라인 공간 정보 플랫폼 및 드론 관제 시스템 그다음에 글로벌 프로젝트 소개하는 데는 카타르 저류조 건설 프로젝트 이런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나머지 이 학회 소식 2개는 지난주에 나갔던 것 같고요. 자, 사이언스 소식입니다. 이번에 사이언스 3개가 다 뭐 비슷한 이런 수소를 만들고 뭐 이런 거예요. 빛과 관련되더라고요. 다 이게 3개가.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는 광합성의 비밀을 포착했다. 의외로 이게 100년 전부터 연구를 했는데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물에서 산소가 생기는 과정. 빛을 쏘이면 그죠? 식물에 빛을 쏘이면 물에서 산소가 발생하는 과정인데 이게 여태까지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는데 일본 연구팀에서 이걸 발견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광합성은 식물이 빛의 에너지를 이용해 물과 이산화탄소로부터 그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물을 이용해서 산소와 탄수화물을 만드는 그런 화학 반응인데 100년 넘게 연구했는데 못 밝혀냈는데 이번에 밝혀냈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은 폐플라스틱 98%를 수소로 세계 최고 효율 촉매 개발. 이거는 우리나라 연구팀에서 연구한 내용인데 새로운 광촉매 합성법 개발했다는 얘기예요. 촉매 1g으로 시간당 3.7리터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갖고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수소로 바꿔주는 새로운 친환경 저비용 촉매 기술이 개발됐다는 거죠. 뭐 내용은 화학적인 내용이라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빛을 쏘여서 어떤 수소를 얻어내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원래도 있었던 기술인데 최초라고 안 하고 최고라고 하는 거 보니까 최초는 아니고 그죠?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 같아요. 어, 사실상 원래는 이제 백금 촉매를 사용했는데 백금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 백금을 아무튼 적게 사용하면서 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촉매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요것도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얘는 이제 아까는 플라스틱으로부터 그 수소죠. 수소를 만드는 건데 얘는 광전극이죠. 약간 태양광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광전극 모듈을 개발했는데 원래 이게 있는 기술이라고는 해요. 페로브스 카이트 이거를 실험실에서만 아주 작게 했었는데 이걸 이제 크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 세계 최고 효율을 달성했다. 그래서 그린 수소 생산의 실용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설명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스케일업이라고 하죠. 스케일업. 그죠? 화학이 됐건 뭐가 됐건 연구실에서 만든 거를 대량으로 뭐 산업에 적용하려면 스케일업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죠. 아무튼 이 세 개의 뉴스가 비슷한 산소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수소 둘 다 수소인데 수소를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들로 에너지를 지금 만드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에너지 화석연료를 썼는데 또는 뭐 풍력과 태양광을 이제 재생에너지 쪽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사실상 풍력도 예전의 방법과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인데 물리적인 것도 결국 물리적인 건데 이런 방법들은 사실상 전자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물리적인 방법은 예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고 이런 방법들 화학적 또는 물리적 그 물리가 아까 이제 돌리는 거는 이제 역학적인 거죠. 힘을 이용한 거고 얘네들은 전자 물리 뭐 이런 걸 이용한 거잖아요. 전자 원자급이죠. 그래서 결국 얘네들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할 거는 같고 효율은 점점 높아질 거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다음 소식은 이제 건설 파트입니다. 국토부 금주 철도 지하화 용역 발주. 네, 지금 철도를 지하화하는 대도시, 그러니까 뭐 결국 뭐 서울, 경기부터 시작하겠는데 거기에 지금 용역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뭐 연구 수준이겠죠. 연구소는 타당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발주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첫 순서로 철도 지하화를 위한 종합계획 용역에 착수하고 내년 12월, 2025년 12월 대상 노선을 선정한다. 완성도가 높은 사업을 올해 말에 선도 사업으로 선정해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용역을 통해 철도 지하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사업 기반 조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하화되는 철도 부지의 상부 개발 사업화 방식을 검토한다. 이거 거의 한 10년 전쯤인가요? 한 10년 된 것 같은데 경기, 서울, 뭐 어딘가요? 뭐 그런 지자체들이 모여서 이런 연구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고 땅을 매각했을 때 지하로 가면 이제 위에 상부 땅, 지상 부분은 이제 매각을 하거나 개발할 수가 있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정식으로 이제 국토부가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서울시 우이신설선 연장선 기본 계획 승인인데 요게 이렇게 우이신설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 여기서 1호선과 연결하는 지금 이제 이렇게 1호선이 여기서 만나는 거죠. 만나는데 이렇게 이제 북쪽으로 또는 이렇게 남쪽으로 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역을 세 개를 신설해서 만나게 하는 이런 우이신설 연장선 기본 계획이 승인이 됐다는 거죠. 이 우이신설선은 상당히 그 우여곡절이 많았던 프로젝트죠. 이게 나무 위키에 보면은 저는 이제 파산한 걸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아직 파산은 안 하고 있는데 아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사 중에도 여러 번 중단도 됐었고 그리고 여기 나오지만 다른 노선에 비해서 그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이 꽤 높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게 노선이 이 북한산으로 가는 노선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지역이 뭐 개발이 많이 안 된 지역이긴 하죠. 이쪽에 성북부 주로 가는 지역이 성북구, 도봉구이긴 한데 그래서 어, 노인 비율도 높고 그래서 아무튼 그 계속 이제 그 금융기관에서 대출 더 이상 이제 안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서울시가 어떻게 종재를 서가지고 이제 계속 이어는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운영사가 우이신설 경전철 운영, 우이신설 경전철이라는 회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개통이 2017년에 됐었네요. 자, 다음은 이제 11조 가덕도. 11조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선공사 단일공구. 11조가 되는 부지조선공사를 단일공구로 턴키로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긴 싶은데, 야, 11조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그죠? 단일공구로 발주하겠다는 얘기고,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단계의 건설 모델링 BIM을 도입한다. 이 부지조선공사의 BIM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게 지금 실제로는 이제 그 활주로, 그러니까 이 부지조선공사 내용 자체가 활주로 조성을 위한 토목, 항공 등화 시설을 위한 전기, 항행 안정 시설을 위한 통신 등 여러 공정이 포함된 복합 공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요게 이 공항을 만드는 전체 공정은 아니고, 실제로는 부지조선공사가 있고, 요게 11조라는 게 부지조선공사, 그 다음에 여객터미널을 위한 건축공사가 있고, 적금 도로 및 철도공사, 그러니까 세 파트인데 크게 요게 지금 11조라는 건 부지조선공사거든요. 그래서 BIM을 적용한다는데, 뭐 부지조선공사에서 BIM 이 어떤 역할을 많이 할지 모르겠네요. 요즘에 이제 뭐 국토부가 뭐 BIM을 세게 밀고 있죠. 자, 그다음에 강진 병영성 성곽 인도교육 단 봉배에 따라, 요거는 뭐 우연의 일치가 있지만 강진에서 사고가 났는데, 요게 이제 병영성이라는 게 이제 성인가 봐요. 병영이라는 전라 병영성 성곽 일부가 붕괴됐는데, 요거 보니까 그림을 보면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이 뒤쪽에 성이 있고 뒤에를 뭔가 새로 쌓은 듯한 느낌이 되게 깨끗하잖아요. 이게 최근에 이걸 쌓아서 뭘 만들었는지 배수가 안 돼서, 조성벽이라는 게 거의 이제 축대죠, 축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배수가 안 돼서 그랬는지 아무튼 이게 일부가 무너졌다는 거고, 요거와 별도로 또 이렇게 인도교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동바리가 붕괴돼, 밑에 동바리가 있는 것 같죠. 붕괴됐다는, 지금 다행히 이제 인명사고 얘기는 없긴 한데, 여기도 지금 보면 동바리를 놓을 공법은 아닌 거는 같은데, 그죠? 이게 지금 스틸로 보이잖아요. 스틸로 보이긴 한데, 저번에 그 안개댐처럼 얘도 지금 버더가 두 개인 것 같아요. 버더가 두 개인 것 같고, 여기 아마 붕괴된 걸 지금 치워놓은 것 같은데, 깨끗하게 좀 치워져 있죠. 그래서 이게 유사한 사고가 또 발생한 것처럼 보입니다. 인도교가 이제 폭이 좁고, 그래서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당초 설계에는 교량 상부 구조물을 미리 제작한 뒤 크레인으로 교각에 올리는 방식이었는데, 시공업체가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직접 타설하는 방식으로, 스틸 구조였는데 RC 구조로 변경했다는 얘기인가? 지지대가 하중을 이기지 못해 교량이 붕괴된 것으로 강진군은 파악하고 있다. 자, 그리고 다음은 BIM 전면 시행 꿈꾸는 국토부. 아까 이제 그 가덕신공항 때도 제가 얘기했던 내용인데, 국토부가 지금 전면 시행을 꿈꾸고 있는데 실전 실무 현장에서는 이제 초석조차 부재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상 국토부는 BIM을 왜 하는지도 사실상 모르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냥 뭐 남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다고 그러니까 뭐 다 같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뭐 지금 현재 BIM의 문제는 실무와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너무 이제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점차적으로 LOD를 낮은 수준부터 이렇게 쭉쭉 끌어올리면 좋은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지금 인력이 많이 줄었거든요. 인력이 많이 줄은 상태에서 기존에 뭐 자동화 프로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쓰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수준이죠. 그리고 뭐 BIM 했을 때 좋은 거는 설계보다는 이제 시공 유지 관리거든요. 시공할 때 이제 프리 컨스트럭션이라고 해서 사전 시공을 미리 해본다는 건데, 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계보다는 시공에 적용하는 게 보통 전 세계의 그런 분위기인데, 한국에서는 지금 너무 설계에 높은 LOD 350이죠. 적용해놓다 보니까 지금 설계 업계에서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뭐 천천히 뭐 LOD 200 정도로 해도 설계 단계에서는 충분히 그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시공 단계에서는 당연히 이제 샵을 그리는 과정을 BIM을 하면 그게 제일 바람직한 방법인데, 한국에서는 뭐 샵과 실설계 도면의 한계가 부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설계 단계에서 엄청난 높은 LOD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그 다음은 이제 글로벌 뉴스입니다. 중국이 하이퍼루프 시험으로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 속도 신기록을 냈다는 얘기인데,
중국이 하이퍼루프 시험을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로. 그렇죠. 이게 하이퍼루프라는 게 이제 아진공 상태, 그러니까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그죠? 어, 그 항력, 그, 그 유체 속에 어떤 물체가 달리다 보면은 이제 항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저항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항력, 저항력이죠, 저항력, 항력. 그 다음에 마찰, 이건 이제 바퀴 마찰이겠죠, 바퀴. 이 두 가지가 그 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어, 큰 저항력인데, 항력을 줄이는 게 이제 이게 그 하이퍼루프인 거죠. 진공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공기를 없애버리겠다. 왜냐하면 공기가 유체잖아요. 유체가 어떤 움직이는 물체를 못 움직이도록 막는 게 이제 항력이니까 진공을 만들어 버리겠다. 뭐 여기서 이제 아진공이라고 그러죠. 거의 진공 만들겠다. 그다음에 마찰, 이건 바퀴잖아요, 바퀴, 그죠? 근데 이거는 자기부상, 그죠? 이렇게 붙여놓으면 가장 빠른 시스템이 되겠죠. 가장 빠른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는 얘기고, 실제로는 이 항력은 제외하고라도 요 자기부상만으로 일본의 신간센 있잖아요. 자기부상만으로도 엄청난 속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항력까지, 공기의 저항까지 없애겠다. 이게 이제 하이퍼루프의 최종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작년 10월에 달성한 623km를 뛰어넘었다. 사실상 600km 정도는 제 기억하기로는 신간센 최고 속도와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신간센 속도 생각보다 엄청 빠르거든요. 근데 작년 10월에 달성한 623km를 넘었다라는 얘기고, 근데 여기는 지금 그 하이퍼루프를 하려고 하는 시도하고 있는 데는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는 지금 2km 시험선로를 만들어서 어, 저진공이라고 하네요. 튜브 안에서 이동하면서 처음으로 안정적 부양을 달성했다고 밝혔다는 얘기인데, 이게 된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한 20분 안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아무튼 작년에 중국이 623km 성공은 비진공 상태였어요, 그때는. 근데 이번에는 저진공 상태에서 이 기록을 넘었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똑같은 그 차량으로, 자기부상 차량으로 주행을 하면, 그죠? 비진공 상태보다 저진공 상태에서 더 속도를, 근데 몇 킬로였다는 거는 없네요. 글쎄요. 그래서 그런지 이 기사도 주장이라고 나와요. 주장. 보통은 이런 걸 하면 주장이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넘었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주장했다고 나오는 게 약간 그 뭐라 그러나, 그 아무튼 가치를 좀 떨어뜨리시는 그런 단어 같은데, 주장이라는 단어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프리캐스트 브릿지 피어 얘기입니다. 이게 저는 이제 그 스마트 브리프라는 그런 서비스에 가입해가지고 그 미국에서 보내는 메일 같은 건데, 이런 그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내더라고요. 기사처럼 만들어서. 여기 뒤에 보이는 요 교각이 프리캐스트로 만든 교각인가 봐요. 그래서 실제로 프리캐스트로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교량은 워낙 하중도 크고 무겁고, 그래서 실제 수평력이 작용하고 이럴 때 주로 이제 수평력은 지진이나 풍화중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연결부 처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아이다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그걸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 캘리포니아 홍수, 얼마 전에 큰 홍수가 왔었죠. 칠레 산불도 엘니뇨 현상이다라는 이제 기사인데,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수 온도가 올라간 게 큰 영향을 미친다. 사실상 뭐 이 대기 순환이라는 게 그 바다에 물이 증발돼서 올라가고, 그게 뭐 그 대류가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바람도 불고 뭐 비도 오고 하는 건데, 해수 온도가 올라간 게 이런 칠레 산불, 그다음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폭우, 이런 것들을 이 발생하게 한 원인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지난해 바다가 펄펄 끓었다. 그래서 예년보다 섭씨 0.27도가량 높았다고 하네요. 아무튼 기후 위기는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그걸 극복하는 데 있어서 토목공학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겠죠. 최신 소식은 뭐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핫클립은 이번에 세 개 다 똑같은 내용이다. 토목학회 채널에 올라온 건데요. 구조물 붕괴 사고가 계속되는 진짜 이유, 이재훈 교량 및 구조공학회 회장이 작년에 교량 및 구조공학회 기술 나눔 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표하셨던 내용인데, 그래서 1편은 공무원의 역할과 토목공학,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공무원으로 사실상 시작한 거예요. 원래 시빌 엔지니어링 자체가, 시빌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죠. 원래는 이제 국가가 하던 일인데
그런 민간을 위해서 이제 이양을 했다. 시빌 엔지니어링을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목공학을 일제시대 때부터 이제 배운 토목공학 전공자들이 다 이제 100% 이제 공무원이 됐고 실제로 설계를 왜냐하면 국가 시설이니까 공무원들이 이제 설계를 했었고 그래서 뭐 학교가 언제 생기고 각 학교들이 토목공학과가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용역이란 말은 또 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상은 이제 정자교하고 이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공개죠. 뭐 이정 교수님 이제 그 콘크리트 쪽, 그 RC 쪽 전공이시다 보니까 이제 요 두 개 사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영상이 이제 그 이유입니다. 이유. 진짜 이유 세 개, 붕괴 사고가 많은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걸 보면은 첫 번째 이유 지식 교육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말씀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품질 확보 기반 붕괴. 여기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그 레미콘 가격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레미콘 가격이 너무 싼 거 아니냐. 전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너무 싸고. 아무튼 품질 확보 기반이 붕괴됐다 지금 현재. 사실상 우리 엔지니어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콘크리트 강도를 원래 이제 자갈이나 이런 걸가 되게 많은 붕골재죠. 붕골재가 강도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데 자갈이 좋은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시멘트를 많이 넣어서 하고 있죠. 시멘트량이 적정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멘트를 많이 넣으면 그게 품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로 뭐가 나왔냐면은 유지관리 상황이 변화됐다. 실제로 이제 그 RC 구조물 같은 경우에 뭐 옛날보다 제설제도 많이 뿌리고 뭐. 그래서 이 영상을 여기 지금 제가 그 확장 기능 이제 크롬의 확장 기능으로 제가 설치한 게 이게 이제 트랜스크립트 앤 서머리인데 이게 지금 이 영상에 사실상 여기 저기가 있잖아요. 그 스크립트 표시하면 이게 다 나오잖아요. 스크립트가 그죠? 자동으로 자기가 인식해서 한 거지만 아무튼 그거를 얘가 긁어다가 서머리 요약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챗GPT4 저는 유료 버전을 쓰고 있거든요. 챗GPT4로 이렇게 서머리를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중간에 끊어졌어요. 얘는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료 버전이긴 하지만 양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다섯 가지로 설계 단계 문제, 다섯 가지라는 건 제가 세팅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설계 단계 문제점, 그다음에 시공 품질 저하, 유지 관리 및 보수의 중요성, 교육 시스템의 실패, 사회적 역사적 맥락의 영향 뭐 이렇게 나왔고 이 클로드라는 게 있거든요. 엔트로피라는 회사에서 클로드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얘한테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세팅을 이렇게 하면 얘는 근데 끝까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이제 끝까지 클로드가 훨씬 더 긴 그 문장을 넣을 수 있거든요. 전체 영상 이게 아까 몇 분짜리였죠? 40분. 40분짜리 그 내용을 쫙 해갖고 이렇게 영어로 처음에 이제 하기를 이제 한글로 번역해줘 이렇게 했더니 설계 문제, 특히 내구성과 재료 특성에 대한 지식 결여, 설계자들의 재료 교육 필요하다. 두 번째 이유, 원가와 공개 단축 품질 단축을 품질보다 우선시하는 탓에 열악한 시공 품질, 시공사들이 재료를 절약하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유, 유지 관리와 보수 보강을 위한 예산이 부족, 구조물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음. 근본 원인은 정치적 격동기 동안 공학자 교육 미흡했다. 그다음에 주택 수요 충족을 위해 서둘러 지어진 건물로 장기 영향 고려가 안 됐다. 정부의 원가 중시 정책이 문제다. 그리고 해결 방안은 공무원 전문성 강화, 정부 학계 산업계의 협업과 동료 의식 필요. 동료 의식 필요. 그다음에 건설 품질을 위한 글로벌 기준 도입. 이렇게 이제 요약은 그러니까 일단 긴 문장을 넣을 수 있는 게 이제 클로드가 더 기능이 더 좋은 것 같고 얘는 무료거든요 사실상 무료인데 그다음에 얘는 이제 그 챗GPT는 유료고요. 아무튼 여기서 잘렸다는 거죠. 어디까지 잘렸을까요? 어떤 표현으로 한번 지식을 생산 이런 걸로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지식을 생산 여기까지네. 요 정도 그러면은 어휴 상당히 그 뒤로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죠? 앞부분 한 3분의 1? 3분의 1도 아니고 4분의 1 정도만 챗GPT에서 받아서 요약을 했던 거고 얘는 전체 부분을 요약을 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첫 번째 그죠? 지식 교육 뭔가 좀 부족하고 예전에 비해서 그 다음에 품질이 문제다. 품질 확보가 안 되고 있고 세 번째 유지 관리 상황이 바뀌었다. 그래서 교육도 잘 해야 되고 품질 관리 신경 써야 되고 유지 관리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목학회 스마트 위클리는 마치고요. 다음은 제가 트위터에 공유했던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거는 제가 뭐 영상에 올렸던 내용인데 토목구조기술사 시험에 논술 문제가 대부분 나왔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한 영상이죠. 제가 올렸던 거를 제가 트위터에 이제 트윗했던 건데 뭐 4분의 3 정도가 논술 문제가 74%, 그다음에 26%가 이제 거의 뭐 그쵸, 4분의 3 맞네, 75% 정도 되니까. 자,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였고요. 뭐 댓글도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아무튼 다른 종목은 몰라도 토목구조기술사만큼은 계산 문제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엔지니어 역할이라는 게 안전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안전을 논술로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감으로. 근데 무조건 계산해야 됩니다. 숫자를 가지고 안전을 확인하는 게 엔지니어 역할이죠. 특히 토목구조기술사는. 그래서 좀 요번이 좀 특이한 경우였었어요. 요번 해가 계속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교양을 싫어해라고 이제 멘트를 달았는데, 인천에 이제 검단 요현사거리라는 검단 신도시잖아요. 검단 인천 검단 신도시, 여기에 진입하는 이런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사거리를 입체화하려고 하는데, LH는 교량을 하고 싶어하고, 교량이 더 약간 경제적이거든요. 그다음에 인천시는 야 그러지 말고 지하차도로 해달라. 그래서 결국은 지하차도로 해달라고 주장을 했고, 지하차도 설치가 다 당하다. 그래서 LH도 시가 지하화 의사를 표시한 이상 고가도로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고가도로로 안 하고 지하차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그 교량하고 지하차도하고 이제 그 공사비가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사거리가 이렇게 있죠. 예를 들어서 사거리가 있고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는 곳이라고. 여기를 이제 교량으로 하면 이렇게 뛰어넘어가잖아요. 이렇게요. 여기요. 이렇게 뛰어넘어 이렇게. 당연히 이제 경사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위에다만 땅을 파봐야 그냥 기초만 할 수 있게 이렇게 파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뭐 교각 이렇게 세우겠죠. 이렇게. 세우겠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 교대 이렇게 하고, 여기 뭐 옹벽 같은 거 이렇게 만들고 보통. 이렇게 이제 고가차도를 만드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지하차도로 만들면, 예를 들어서 뭐 경사를 똑같이 유지한다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내려간다는 얘기는, 그죠?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를 통과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겠죠. 그죠? 이 대칭으로 그린 거예요. 똑같이 일부러 이렇지 않습니다. 이게 연장이나 이런 것도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보통 라이프라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라이프라인들이 뭐 우수, 박스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라이프라인을 통과해서 밑으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만큼을 땅을 파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을. 그죠? 이만큼 땅을 파야 돼서 땅 파는 공사비가 꽤 많이 들겠죠. 여기는 지금 땅 파는 공사는 여기 기초 만들 때만 하고, 여기 위에 구조물 만들 때는 오픈된 공간에서 그냥 만들어 갖고 갖다 올려놓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지금 다 땅을 파야 되니까. 그다음에 뭐 구조물 양도 얘보다 많을 수 있죠. 왜냐하면 얘는 걷어만 위에 얹혀지는데, 얘는 전체가 다 박스 구조. 얘는 이제 이렇게 박스 구조잖아요. 실제 구조물 양도 물량도 아마 지하철도 훨씬 많겠죠. 얘는 또 전기세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해요. 전기 얘는 껌껌하니까 얘는 전기는 필요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물이 당연히 다른 데보다 제대가 낮으니까 여기 이제 집수정을 만들어서 얘를 펌핑을 해야 되거든요. 집수정 이렇게 만들어서 물을, 이제 물이 차겠죠. 그럼 얘를 펌핑 밖으로 퍼내야 돼. 그래서 얘가 지하철보다 훨씬 비싸죠. 하지만 이제 이 위로 나오는 건 이제 경관상 요즘 이제 이 교량이 도심 지내에 어떤 가리는 역할을, 사실상 사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데, 이제 물론 요 사거리, 그러니까 사실상 사거리면은 요런 데는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리고 한다고 해서 많이 좋아하지는 않죠. 아무래도. 그래서 서울도 고가차도는 다 거의 다 지금 거의 철거를 했죠. 몇 개 안 남았어요. 서울에서도. 자,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인천시에서도 지하차도를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요건데, 허깅페이스에서 GPTS라고 있죠. 우리 오픈AI에서 누구나 다 자신만의 GPT를 만들어서 그걸 공유할 수 있는, 마찬가지로 허깅페이스에서도 오픈소스 AI 챗폰 메이커를 출시했어요. 허깅페이스는 일부 공짜고 일부 유료하거든요. 유료인데 여기서도 이제 이런 걸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그 AI가 지금 오픈AI가 가장 앞서가고 있고, 그 다음에 바드, 구글이 바짝 뒤를 쫓고 있는데, 이제 구글 얘기도 좀 이따 나오긴 할 건데, 사실상
오픈 소스 진영에서는 사실상 그 허깅 페이스가 어떤 플랫폼처럼 돼 있어요. 허깅 페이스는 오픈 소스들을 모아서 얘를 잘 돌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좀 예전에 이게 수상 택시가 있었는데 망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번엔 또 수상 버스가 나왔어요. 한강 물길 따라 한강 리버버스 운항한다. 8척을 만들어 갖고 규모가 119인승. 어우, 상당히 큰 배예요. 길이 35m, 폭 20노트, 시속 37km. 그러니까 한강으로 이렇게 출퇴근하자, 뭐 약간 그런 거 같죠, 그죠? 차가 막히니까 이 안쪽이 뭐 올림픽대로부터 강동로 막히고 하니까 그냥 가서 타고 이렇게 슉 가자 그러는 얘기인데, 이거 접근성 때문에 이게 실패한 사업이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다시 또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용 요금은 관광버스 기본 요금과 동일한 3,000원이다. 110 몇 인승인데 이 사람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정기적 시간 가면서 여기 몇 분마다 한 번씩 출발하는 게 써 있나? 정기 노선이니까 뭐 노선버스도 그렇고 뭐든지 정기적으로 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68회 운항하는데, 주말에는 좀 늦게 하고 줄이고, 아무튼 출퇴근용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15분 간격이네요. 15분 간격으로, 그다음에 공휴일에는 30분 간격으로 운항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지하철처럼 급행 노선이 있네요. 세 곳만, 마곡까지, 잠실, 여의도, 마곡 이렇게. 접근성이 좋지가 않거든요, 사실상. 이게 이제 한강 교량에 다 버스 정류장이 생겼어요. 있긴 있는데 거기서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한강 둔치를 걸어서 접근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제 교량에서 내려서, 교량 위에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걸어가야 되거든요. 잠실만 하더라도 잠실은 또 그 수중보가 있잖아요. 보가 있어서 한참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서 홀짝장이 있죠. 자, 아무튼 유람선은 없어지는 건가? 유람선하고 기능이 다르니까 유람선은 그대로 있겠죠. 유람선 천천히 가는 거기에는 이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스는 요거는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지구에서도 그렇고 달에서도 그렇고 보통 바퀴를 이용해서 움직였는데, 착륙선들이 착륙해서 어떤 연구를 하는 그런, 사실상 바퀴라는 게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죠? 우리가 휠체어나 뭐 이런 것들도 턱이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독일 연구실에서 사족보행 로봇을 대상으로 고도 400km ISS에서 탑승한 비행사가, 그러니까 우주정거장이죠. 우주정거장에서 지상에 있는 이 로봇을 조종을 했다는 거죠. 당연히 어떤 장애물이 나오면 얘는, 그죠? 발을 들어가지고 얘를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대응력이 바퀴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긴 해요. 또 우주 기술도 결국은 이제 지상 기술하고 비슷하게 이제 점점 로봇 쪽으로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구글이 제미나이 울트라를 출시했다고 그러는데 요거는 다음 뉴스에서 또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결국 터질 게 터졌다. 믿었던 미국의 배신. 이건 삼성이 발칵 뒤집혔다는 얘기인데, 뭐 이런 분위기는 계속 감지가 됐었죠. 미국이 배신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점유율이 아이폰에 많이 밀렸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1위였던 삼성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이 폭락했다. 갤럭시 판매량이 폭락했다. 그래서 삼성이 비상에 걸렸다는 얘기인데, 아이폰 선호도가 뭐 당연히 미국은 아이폰 선호도가 상당히 높고 우리나라도 지금 아이폰 선호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때 제일 슬퍼한 게 삼성이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빠른 추격자 전략이 언제나 먹히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혁신적인 그런 기술 발전을 추구해야 세계 1위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LK99, 이게 아직도 상황이 안 끝났나 봐요. 이번에는 미국 물리학회에서 3월 초에 발표를 하겠다고 지금 논문을 검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안 끝났어요.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이것만 되면 진짜 대박이죠. 자, 그 다음은 독일이 화력발전소 4기를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독일은 이게 탄소 중립에 진짜 진심인 나라잖아요. 지금까지 아마 거의 가장 높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인데, 여기가 화력발전소 4기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뒤에 보면 2040년까지 수소로 전환한다. 그러니까 한 2040년이면 지금부터 15년 정도 남은 거죠. 15년 후에 얘를 수소로 전환하겠다. 수소로. 그러니까 화력 발전은 보통은 이제 물을 끓여서 이렇게 터빈을 돌리고, 그래서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걸 어떻게 수소 발전으로 전환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 수소 발전도 가능한가 봐요. 이게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게 수소를 태워서도 발전을 할 수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스 아마 이 화력 발전소는 아마 가스 발전소인 것 같아요. 그죠? 가스 발전소인데 결국 이제 뭘 태워서 물을 끓이는 건데 거기에 이제 수소를 지금 이제 천연가스를 사용하지만 거기다 수소를 넣어가고 수소도 당연히 에, 타는 거니까 물질이니까 그래서 수소 발전소로 전환을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가스 화력 발전소 4기 신설 사업을 입찰에 붙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향후 수소 발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를 뭐 그 흑과백 논리로 의해서 뭐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전환을 하는 걸 고려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도 우리 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제가 올린 영상인데요. 이거 뭐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이제 챗GPT나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런 그림, 이런 이미지 있잖아요. 이런 건 만들 수가 있는데 학습을 했겠죠. 근데 하다못해 사각형, 치수가 있는 사각형 이거 하나 못 그리거든요. 아무튼 뭐 누군가 연구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테스트해 본 겁니다. 사실상 코딩, 그러니까 챗GPT는 이제 코딩을 잘 하니까 코딩을 하고 코딩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사용자한테. 바드는 이제 코딩까지만 하는 거고요. 그런 인터페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한 게 이제 그 챗GPT인데 뭐 코딩 능력이나 이런 것도 챗GPT가 훨씬 아니지만 아무튼 조금 더 우수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거와 연결돼서 요 이제 바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드는 없어지고 사실상 제미나이로 이제 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유료 서비스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바드가 테스트 버전이었고 제미나이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유료 버전도 생겼어요. 물론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 제가 이제 여기다가 멘트 어떻게 남겼냐면은 구글이 제미나이 어드밴스드가 이제 챗GPT 4처럼 얘도 이제 어드밴스드는 유료 구독이에요. 물론 이제 2개월인가는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약간 급하게 내놓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신들이 챗GPT에 밀리다고 생각했는지 유료 구독자에게 구글 드라이브 저장 공간 1테라를 또 추가로 제공하는 등 미끼를 끼워넣는 것 같아요. 챗GPT4가 엑셀 파일이나 닥 파일들을 지원하는 것이 장점이고 무엇보다 코드 인터프리터가 막강하죠. 그러니까 챗GPT와 구글의 제미나이를 비교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챗GPT나 제미나이 둘 다 똑같이 코딩을 할 줄 알아요. 근데 챗GPT는 코딩을 한 다음에 그 코딩을 실행을 시켜서 결과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강점인 거죠. 사실상 챗GPT의 강점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코드 인터프리터라고 예전에 불렀는데 이제 통합이 돼가지고 코딩을 하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구글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 그 코딩 능력은 뭐 두 서비스가 큰 차이는 없을 거는 같아요. 근데 하지만 여태까지 지금 보면은 먼저 개발한 챗GPT가 조금 코딩 능력도 앞서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유료 구독을 하고 둘 다 써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그 GPT 기술,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기술은 그 구글이 만든 거죠. 구글이 만든 건데 그거를 오픈AI가 서비스화를 먼저 했고 치고 나간 거죠. 선빵, 흔히 말하는 이제 소위 선빵이라고 하는데 구글은 이제 그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조금 서두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직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죠. 한 방 맞아갖고 지금 비틀비틀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긴 한데 그래도 뭐 구글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물러설 그런 회사는 아니죠. 사실상 저력이 있기 때문에 뭐 금방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곧 오픈 AI가 GPT-5를 공개한 걸로 보여지고 최근에 이제 샘 알트만이 계속 그 뭐라고 밑밥을 깔고 있어요. 상당히 뛰어나다. 뭐 3점 그런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3.5는 실망스러웠다. 4.0도 실망스러웠다. 근데 새로운 그 모델은 잘한다 이렇게 표현했던가 아무튼 밑밥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 아마 올해 안에 GPT 5.0도 GPT-5도 서비스를 내놓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AI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간 포목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